안녕하세요. 부동산 토크쇼 지난 시간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오피스와 섹션 오피스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활동하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투자 규모가 사실은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엔 좀 어려운 상품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 투자에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리츠와 같은 부동산 공모 상품에 참여하거나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공모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모 상품의 대부분이 오피스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섹션 오피스는 무엇인가요? 네,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의 분양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에 이 섹션 오피스의 상품이 공급되는데요. 이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라든가 투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분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모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 시에 다소 황금성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국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 수익률이 높다고 말하기보다는 안정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임대를 통해서 얻는 임대 수익하고 매매를 통해서 얻는 자본 수익이 있는데요. 먼저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불황이 계속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실 기업의 그 오피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공간에 대한 대체 수요가 나왔는데요. 그 공유 오피스와 같은 어떤 대체 그 수요자가 나와서 임대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거래 시장에서 보면 2010년대에 보통 오피스의 그 순매수자들이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자산운용사가 2010년에 100개 업체였는데 최근에 와선 300개로 늘었습니다. 결국 매매 시장에 매수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피스의 거래 시장도 되게 핫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엄청 크죠.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이라 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가 우리의 모두의 소망처럼 단기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장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호텔의 수요는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호텔이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상품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려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양형 호텔에 대한 투자 시에는 첫 번째로 꼭 고려할 내용이 입지입니다. 호텔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안에 있는 상품이어만이 사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의 입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위탁 관리 업체의 신용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수요가 90년대 일본 관광객에서 2000년대 중국 관광객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호텔의 공급 물량도 많았고 수요가 최근에 이러한 어떤 위기들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불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호텔 위탁 관리 업체의 어떤 신용도와 노하우를 감안한 투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호텔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다른 상품보다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김준혁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파트형 공장으로만 알려졌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생각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한 공실률이 낮은 점입니다. 경쟁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도심 오피스 대비해서 저렴한 분양가, 임대가, 관리비를 통해서 공실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염려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대출 비율, 즉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대출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기업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이 40에서 50% 정도 대출이 되는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70에서 80% 정도 높은 대출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기초 자금이 적어도 투자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니까요, 지식산업센터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현대테라타워 CMC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이라든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중공업 지역에 공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자체가 기존의 대형 공장들이 입지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자연스럽게 대형화로 구성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공급되는 그 택지지구를 살펴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가능한 그 자족시설 용지나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면적 5만 평 이상의 대규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넓은 것도 정말 큰 장점이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가격 경쟁력, 세제 혜택 등 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역시 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균 70에서 80%의 높은 대출 비율을 통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부담 부담 없이 자가 사업장 마련이 가능하시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도 높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초기 자금은 적지만 또 그로 인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출되는 이자 부담이 커지시기 때문에 저희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는 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턱대고 받는 대출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종 팁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어디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피스하고 호텔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경제 상황들이 어울리는 상품은 아닙니다. 해서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자세를 갖고 상품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관련된 투자 방식을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 투자 방식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강남, 명동, 홍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잘하시는 상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도 떨어져가지고 아마 수익률도 동시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익률도 3% 이하고 그리고 이미 권리금이라던가 그리고 매출, 임차인들의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많이 상실한 감이 이제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신도시 중에 2기 신도시 이후부터 나온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배후 주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업무 시설을 같이 이제 끼고 있는 이런 3기 신도시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업무 시설과 주거 배후를 같이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초기에 상가를 선택하는 이 픽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입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후의 양과 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소비 행태가 평일 낮 시간대에 일어나고요. 평일 저녁 시간대하고 주말 시간대에 업무지구 상업시설은 공동화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매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배후 주거의 이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궁합을 잘 맞게 서로 장단점을 조화시키면서 시너지를 내는 상권이 업무 주거가 이제 복합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3기 신도시 중에 지금 향후 공급될 예정이거나 현재 공급 중인 상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상업시설의 형태로 따지면 주상복합 상업시설이라던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직접 배후를 상업시설 그 위에 끼고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상업시설을 하나의 상가로서 이렇게 파는데 주력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활성화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케어 분양 방식이라든지 이보다 조금 진일보한 마스터리스 분양 방식 이런 것들은 개발자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한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상가가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과 노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상업시설은 주식산업센터가 됐던 주상복합 상업시설이 됐던 나오는 희소성 못지않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모든 부동산 상품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우선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처로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내에 이제 중공업 지역 부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되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최우선순위로 보신 다음에는 경기 지역 중에서는 안양과 부천 그리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식산업센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 지역 중에서도 당연히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들 중요한 정보들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개인 투자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저는 그 물류센터나 물류창고 이런 상품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창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상권 시장이 많이 좀 축소되고 반대로 이제 온라인 상권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 온라인 상권에 대한 물량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그 물류 창고, 물류 공간에 대한 부분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변재원 상무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간접 투자 상품인 공모형 리츠 상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모형 리츠 상품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이제 불확실성 시대에 걸맞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상장했다라는 그 상품의 안정성도 좀 있지만 배당 수익과 향후에 그 리츠 설정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익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서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에 분들은 상품에 얘기했죠. 저는 조금 좀 동떨어진
토지라는 상품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상품 중에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때 가장 가격의 변동성, 가치의 변동성이 적었던 상품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위기에서도 가장 투자가 안정적이고 향후에 어떤 가치의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토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추천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서울 도심이 크기가 상당히 확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교통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부동산을 특히 토지를 매입하면 좋은 어떤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토크쇼. 오늘은 관심이 많은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스캐스팅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토크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